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방송을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1990년도 10월 달에 시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그냥 시로 봐주십시오. 제가 쓴 글을 읽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멀리 길을 가는 아이야, 그 길을 가지 마라. 그 길은 결국 떨어지고야 말 길인 것을. 저기 가까운 곳에서 까만 손으로 불을 지피시며 아이야 너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니? 아이야 평범한 딸아이로 커서 또 너도 아이를 낳고 평범한 가정의 아내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평범한 가장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며 불을 켰네. 어머니의 까만 손길을. 하지만 너는 자꾸만 멀리로 멀어지고 마는구나 아이야.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악이 안 나가요? 예, 올리브님 반갑습니다. 바니바니님 모두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음악이 안 나갔나요? 그렇죠. 오늘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 방송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규제 방송에서 방송 내용 중에 일부를 보았는데요. 뭐 정규제 뉴스를 본 거는 아니고요. 정규제 주필의 칼럼이죠. 칼럼 같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정규제 주필은 뭐 북폭에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낮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정규제 주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정치나 이런 세계 정세에 관해서는 물론 세계 정세도 정규제 주필이 해박하신데요.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군사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시거나 그러신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하시지 않던가,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제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아까 자료를 잘 모아놓고 또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 갔노? 이스라엘에 관련된 자료를 엉뚱한 데다 또 놨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찾아야겠죠? 예. 우선 제가 이런 거 한번 보고 갈게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가자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요. 왜 제가 이 설명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규제 주필이 전쟁보다는 대한민국 그 코피 터트리기가 먼저다. 그리고 전쟁에 관련된 북폭에 관련된 가능성은 그 낮게 말씀을 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도잖아요. 이스라엘 북부 쪽엔 시리아가 있고 바로 그 우측에는 이라크가 있고 밑에는 터키가 있습니다. 요르단 터키가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재수가 없죠. 대한민국만큼이나 재수가 없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지독하게 문명이 얽히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인 그 불운함이란 정말 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한 뭐 정말 뭐 2, 3위 정도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1등이죠. 1등. 아우, 잠깐만, 이게 아닌데. 다시 그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것이 그 대략 그 이스라엘의 크기인데요. 요게 그 어느 정도의 크기냐 하면 저번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크기라는 게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서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크기는 대략 그 전라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약간 크거나, 예, 전라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약간 크거나 경상남북도 정도만 해요. 그 아주 작은 나라예요, 국토적으로 봤을 때. 예. 굉장히 작잖아요. 대한민국 남한의 뭐 한 3분의 1이나 되는 건가요? 3분의 1도 안 되죠? 예.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크기를 보았을 때 이 크기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여기에 만약에 지금 북한이 개발한 어떤 히로시마의 한 30배 정도 될 정도, 히로시마에 터트린 원폭의 한 30배 정도가 되는 그런 어떤 폭탄을 여기다 한번 떨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여기다 핵폭탄을 지금 그 대략 최소의 어떤 그 용량으로 만들어진 현대의 세계에 있어서, 지금에 있어서 뭐 미사일을 지금 그 빨갱이던 뭐 그 IS던 그 미사일 발사, 핵폭탄 발사.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스라엘에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핵폭탄 하나가. 핵폭탄 하나로 이스라엘은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버려요. 응?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핵폭탄 한 방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국토 전체가 쓸모 없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끝장이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절멸이에요, 절멸.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지금 북한의 핵무기는 이라크나 시리아나 이러한 중동 국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잘 아실 거예요. 네? 이란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핵 개발에 수많은 원조와 기술적인 도움을 줬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 만들어진 핵무기는 반드시 이란으로 갈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고요. 그건 뭐 거의 100% 정확한 겁니다. 북한에서 만들어지는 핵무기는요, 반드시 이란이나 IS나 하마스나 이러한 조직에 흘러들어갈 것이 100%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의 어떤 국책, 이란의 어떤 이슬람 경전에서 그들이 이슬람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유대인의 전멸이거든요. 유대인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이란의 국시예요, 국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게, 유대인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절멸되어버리는 것이 이란의 국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란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북한과는 혈맹이라는 것. 그 혈맹 관계는 언제부터 다져진 거냐면, 이란 이라크전 때부터 다져진 거죠. 이란 이라크전 때 이라크를 응원한 세력이 어디였죠? 이란 이라크전 때 이라크를 응원한 세력은 서방 세계였었어요. 서방 세계들이 응원했었고, 이란은 거의 소외되다시피 했었는데, 그 소외되었던 이란을 정말 북한에서 군사공단을 보내주고 이란 병사들을 훈련시켜주고 재래식 무기를 거의 아낌없이 수출해서 이란을 도왔죠. 그때부터 이란과 북한은 아주 끈끈한 그런 혈맹관계에 접어들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둘 다 똑같은 족속들이죠. 국제사회로부터는 악의 축으로 규정을 당해서 이란은 아직도 국제사회로부터 찍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뭐 미국 배후에는 미국이 있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이란은 끊임없이 핵 개발을 했었지만, 이란은 번번이 견제를 받아서 핵 개발이 좌절이 됐죠. 좌절을 누가 시켰습니까? 이스라엘이 시켰죠.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란에 잠입을 해서 이란의 핵 과학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암살해 버렸어요. 그 암살 방법은 제가 저번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샤워하다가 샤워물에서 나온 그런 염산물에 완전히 녹아서 죽거나, 아니면 길 가다가 자동차를 타다가 자동차가 폭발해서 죽는다든가, 이러한 암살을 당했죠. 이란의 과학자들이. 그러는 바람에 이란 내에서는 핵을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가깝고, 그리고 또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작전 능력이라든가 첩보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꿈쩍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란의 모든 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방법을 돌린 게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는 걸 원조해 주는 거죠. 북한의 핵 개발을 원조해주고, 그 대가로 언젠가 나중에 완성된 핵을 이란이 받아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데 쓰일 것이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단순하게 그 아베도 이야기했죠. 거기에다가 아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베가 며칠 전에 그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일본이 한국에 대한 그 간섭이 뭐 도를 넘었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도를 넘은 건 맞죠? 예. 도를 넘은 건 맞아요. 도를 넘은 건 맞지만, 그런데 일본의 얘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 일본의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더 큰 문제인 거죠. 일본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지까지 일본 놈들 하면서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부추겼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언론도 거기에서도 한몫을 단단히 했고요. 그렇죠, 여러분. 제 말이 틀린 얘기 아니죠? 그리고 나서 그 반일 감정을 통해서 일본이 가장 북한의 주요한 적이다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온 국민에게 각인을 시킨 게 사실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언론을 통해서 일본 정말 나쁜 놈들, 위안부 문제, 뭐 이러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본이 우리의 아주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나쁜 놈인 것처럼 우리 국민들을 모두 분노케 만든 어떤 1등 공신이 언론이고, 그리고 그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던 사실 중에 하나는 북한 놈들은 일본 놈들을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한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북한 놈들이 제일 싫어하는 핏줄이 뭐예요? 그 놈들이 자기 자신들은 백두혈통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를 해대지만, 걔네들이 제일 견제하고 제일 바닥에 북한이라는 집단 속에서 가장 하층민을 이루게 만든 게 제1교포잖아요. 제1교포. 일본 핏줄은 쪽발이 핏줄이라 해서 일본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제1교포조차도 같은 핏줄이지만 북한 사회에선 제일 하층이고 제일 어떤 멸시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이 새끼가 지 애미도 밝히지 못하는 거잖아. 그런데 아베의 말이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옳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베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는 건 너네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일본의 문제이기도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왜? 여지까지 북한이 핵을 만드는 명분으로서, 미국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을 가루로 만들 것이다라는 것도 명분의 하나였거든. 북한 새끼들 맨날 입만 열면 그러잖아요. 입만 열면은 일본을 가루로 만든다는 둥, 일본의 만행을 잊지 않고 일본은 뭐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따위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베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지. 왜? 언젠가는 일본을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인데, 핵무기인데, 거기에다가 일본의 핵무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죠. 일본은 핵무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졌었는데 그 두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베의 말도 설득력이 있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서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규제 주필이 말한 것처럼 정규제 주필이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북폭의 가능성이 낮을 것 같다라는 것은 큰 오산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왜? 북의 핵폭탄이 완성이 되면 1차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게 되는 건 불문가지잖아요. 미국으로선 도저히 이것 자체만으로도 미국은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북의 ICBM이 완성이 되면 일본을 제어할 제어봉이 사라지는 거예요. 북한의 비핵파가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의 원자로로 치면은
원자로 안의 과열을 막는 제어복 역할을 했던 건데 북한이 완벽한 핵무장에 지금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막을 명분이 없어져요. 그걸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고. 그리고 일본이 그것을 빌미로 핵무장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은 또다시 악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중국도 깝치고 있지. 중국도 깝죽대고 미국에게 지금 깝치고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정말로 미국을 정말 세게 명치를 때려봤던 경험이 있는, 미국의 명치를 때려봤던 경험이 있는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을 한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 이건 미국으로서는 완벽한 대외교적인 참사고요. 미국이 전 세계적인 어떤 패권을 완벽하게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게 될 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지금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그리고 일본의 핵무장의 가능성, 핵무장 도미노,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직접적인 위협에 놓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협에 놓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위협에 놓이면 바로 그 즉시로 3차 대전 가는 겁니다. 응? 바로 3차 대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핵으로 공격하거나 핵으로 위협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나라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어떠한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로도요. 전 세계적인 핵 강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인 핵 강국이라고. 핵이 200기가량 있습니다. 200기가량.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핵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공격을 당하면서? 이게 통제불능, 전 세계가 통제불능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북한에 대한 손보기가 선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와 있고요.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아주 높아요. 아주 높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동북아시아의 근해에 모여있는 미군이 하루에 얼마씩 쓰고 있습니까? 바다에. 하루에 바다에 얼마씩 뿌리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괜히 뿌리고 있다고? 괜히 와서 뿌리고 있다고? 응? 하루에 몇백억씩 지금 뿌리고 있다고, 바다 위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꿈도 못 꾸고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러시아도 엄두도 못 내고 중국도 엄두도 못 내는 비용을 그냥 바다에서 대기하면서 뿌리고 있다고. 그거를 미쳤다고 그냥 돈을 바다에서 뿌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평창 올림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고? 아, 진짜 어떤 그들의 합리적인 생각을 너무 관대하게, 너무 그들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네요.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정기재 주필이 말씀하시는 거, 전 정기재 주필을 개인적으로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파에 지금 있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어떤 우리가 탑으로 꼽을 만한 그러한 그 논객이시고 언론인이시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런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만 좀 뭐라 그럴까, 오보 아닌 오보를 내시는 것 같아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예전에도 그때 방송에서는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썼던 글을 인용해서 방송을 했었었는데, 그때도 틀렸었어요. 사실 틀렸었어 갖고
제가 지적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러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피할 수가 없는 외통수에 지금 걸려들었다는 것. 근데 이러한 것을 국제적인 어떤 그 지정학적인 양극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더 현실적이고 우리의 와닿는 이야기지. 그리고 오늘 센세이션한 지금 뉴스가 하나 또 터졌습니다. 이거 완전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하나가 완전히 삐져갖고 완전히 폭발해갖고 분노가 폭발해서 갑자기 막 그 회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나아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 네,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이거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미국이 북한 타격 시 코피가 아닌 대규모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사상자와 파괴의 정도는 엄청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그 오늘자 뉴스예요. 오늘자 뉴스. 네. 그거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하나하나 지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지금 속이 조금 안 좋아서 마이크를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북한을 타격 시 코피가 아닌 대규모 이러한 폭탄 발언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게 뮌헨 안보 회의라는 그 회의에서요. 톰 라이트 브루킹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18일 어저께 오후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트위터 내용을. 방금 제임스 리쉬 미 상원의원이 만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한다면 이는 코피 작전, 가로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타격, 가로 닫고 이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사상자와 파괴의 규모는 엄청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뮌헨 안보 회의에 참석 중인 톰 라이트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이것을 그대로 옮겨서 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톰 라이트 연구원이 또 말을 하길 이 폭탄 발언을 남긴 뒤에 리쉬 위원은 아무 질문도 받지 않고 공항으로 슉 가버렸다. 그런데 이것이 뮌헨 안보 회의라는 전 세계적인 어떤 리더들, 외교 장관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그러한 회의 도중에 회의 끝에 나온 발언이라는 것이 좀 충격적인 거죠. 네? 아주 모든 사람들 들으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에다가 대놓고 한 이야기잖아, 이게. 그리고 이게 몇 시간 뒤에 MSC 웹사이트에 리쉬 의원의 발언 전문을 담은 영상이 게재됐고요. 이 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미 본토로 실어나를 운반 시스템, 가로 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가로 닫고 완성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코피 작전이라는 것은 없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죠. 코피 작전이라는 것은 없다. 만약 이런 일이 시작된다면 이는 문명사상 가장 재앙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굉장히 짧게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한 발짝 물러서서 숨을 고르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라. 대통령은 바로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 현재 굉장히 위협이 다가와 있고 이 위협이 완성되기 직전에 즉 ICBM이 완성되기 직전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타격을 갈아 마실 거라는 그러한 말의 요지인 것에 다름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이게 무게가 있다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돌발 발언 화를 내듯이 그런 그 국제회의에서 분노를 표출한 듯한 그러한 느낌에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 웃으면서 이야기했든 어쨌든 그러한 국제적인 회의 끝나면서 이렇게 뱉은 말이기 때문에 어떤 분노를 담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분노를 담은 그러한 말을 뱉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골 때리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외교부는 오늘 오전까지도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조차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리시 위원이 이러한 사실을 발언한 사실조차도 몰랐대요. 언론에 따르면. 16일에서 18일에 진행된 MSC에 참석한 본부 당국자가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MS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 안보 포럼이고 유럽, 미국, 아시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안보 전력을 논의하는 올림픽 같은 거랍니다. 안보 올림픽 같은 것. 그런데 이 안보 올림픽에 그런데 이 안보 올림픽에 강경화는 가지 않았다라는 게 정말 심각한 거죠.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어떠한 상황에 지금 있는지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애써 외면한다라고 보거든요. 애써 외면한다라고 보거든요. 왜? 알아.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 아닌데 애써 외면한다고. 왜? 아프잖아요. 너무 아프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러한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고요. 정말 사실상 이게 섬찟한 이야기예요. 아유 진짜 뭐. 그리고 이 정부의 한심한 상황을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이어서 지금 미국이 북한에 보이고 있는 그 행보에 대해서 연이어서 제가 또 뉴스를 하나 준비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휴 진짜 너무 대한민국의 농객들이라든가 군사 전문가들이라는, 물론 군사 전문가들은 상당히 어떤 이 작전이라는 건요 그렇거든요.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하는 것인지 위협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분별이 되는데, 예? 군사 전문가들이 보기엔 이건 정말로 반드시 누군가를 치려고 하는 사전 행위인 거야. 군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저 또한 밀리터리 밀매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한 경험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낌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오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느끼고 있는데 이 정치에 관련된 사람이라든가 어떤 군사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인 문도리들은 펜때만 굴려왔던 것들은 느끼질 못하는 거지. 지금 미국 육군이요 155mm 포탄을요 작년에 대비해서 8배를 주문했답니다. 8배. 어? 8배를 준비했다고. 8배. 세계대전이라도 치르자는 건가요? 세계대전이라도 치르자고 지금 155mm를 8배를 주문했습니까? 지금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전년도에 주문했던 포탄의 양도 어마무시하다고, 아주 적지 않은 그런 양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올해는 8배야. 그것도 8배.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8배, 이 8배라는 양은 일시에 북한을 타격했을 때 정말 순식간에 쓸어버리고 고개조차도 못 들게 하기 위한 그러한 양이겠죠. 물론 중국에 대한 견제도 있겠죠. 분명히. 중국에 대한 견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전쟁을 하기 전에는 뭐를 제일 먼저 준비하죠?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북한이 전면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러한 징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북한 애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싶어도 이게 두려워서 이것 때문에 걸려요. 이것 때문에 사전에 미군과 남한 당국에 걸리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하기가 어렵고 기습남침을 하기가 어렵답니다. 어려운 거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탄약부터 쌓아놔야 돼요. 탄약. 북한 애들이 남한을 공격을 하려면 전방 부대에 탄약부터 옮겨놔야 된다고. 그런데 그 탄약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그 운반 행렬, 보급 행렬이 당연히 위성이나 정찰기에 걸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한 군사 서너 명이 움직이는 것조차도 바로 위에서 찍은 것처럼 정찰 위성이라든가 정찰기가 찍어낸다니까요. 100%다 걸려요. 100%다 걸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 탄약부터 쌓아놓고 군수물자부터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그것을 정찰 전략 감시 자산으로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일주일 전이면 일주일 전서부터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요번에 북한 애들이 ICBM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예. 현무 미사일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마자 6분 만인가 5분 만인가 6분 만에 우리나라가 현무 지대지 미사일을 대응 사격을 했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북한이 움직이는 걸 이미 다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무 미사일이 북한 애들이 ICBM을 발사하거나 준비할 때 우리가 미리 알아차리고 타격해서 손을 써버리는, 다시 말해서 북한이 발사도 못하게 해버리는 바로 우리나라식의 뭡니까? 네? KMD거든요. 그게 KMD의 어떤 핵심 킬체인의 핵심적인 요소, 그런 핵심적인 전략 자산이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제가 지금 요지는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애들조차도 전쟁을 하려면은 군수물자를 전방으로 옮기거나 부대를 옮기거나 탄약을 옮겨놔야 되는데, 하다못해 도발을 하려고 하더라도 포를 꺼내는 징후라든가 포 옆에다가 포탄과 장약을 옮겨놓는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기습 도발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파악한다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명확한 그러한 전쟁 징후라고 우리가 떠들어대면서 미국이 이렇게 155mm 포탄을 주문을 하고, 그리고 정밀 유도 스마트탄 같은 거를 갖다가 재고량을 늘려가고, 그러한 준비 과정을 우리가 뉴스로 보고 들고 접하면서 그러한 징후를 예상 못한다라는 건, 이건 머리가 진짜 빠가라는 거죠. 이건 빡대가리인 거죠. 빡대가리.
이제 그 좀 더 여러분께서 이것에 대한 그 개념, 지금 현재 전쟁 징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리고 다음 또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무슨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계속해서 트럼프 이야기하면 조금 식상하죠. 트럼프 이야기, 미국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좀 분석한 기사는 아닌데요. 대략 제가 그 느껴지는 바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오늘 그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다스 관련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잡은 것이냐, 지금 이 정권의 검찰이 떠들어댔죠. 네? 그리고 전에 그 120억 비자금 그게 뭐 잘못된 것처럼 떠들어대고 뭐 재수사를 하네 뭐네 개소리를 해댔는데 결국에는 저번에 특검, 그러니까 정호영 전 특검이 했던 그 특검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오늘 발표를 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그동안 엄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바보 만들고, 예? 정말 요번에는 뭔가 되는 것처럼 하더니 결국엔 또 물 건너갔어. 예. 요번에 뭐 2월 중순 내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 뭐 감옥이라도 갈 것처럼 떠들어댔었거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잖아요. 그 생쇼. 생쇼. 그러더니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조사할 것이 남아있다. 이것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개인의 일탈, 예전에 조사했던 거와 다르지 않아요. 그 비서가 돈을 꿀꺽 해먹은 거,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 이제는 이제 좀 자유롭게 된 거지, 그 부분은. 그런데 아직도 뭐 더 조사해야 될 게 남은 게 있다. 그래서 3월 초쯤 되면은 또 이전 대통령을 뭐 소환하지 않을까, 뭐 이따위 소리, 이런 소환하나? 뭐 조사하나? 뭐 이런 소리나 해대고 있는데, 그건 또 그때 가봐야겠죠, 여러분. 그건 또 그때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한심하게 뒤처리도 못하고 감당 못할 거. 예?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얘네들이 뭐 조사해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못한다 이러한 것보다는요. 이미 힘겨루기에서 한 수 접고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이미 밀리고 있다고.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싸움에서. 등신짓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다스 120억 직원 횡령으로 결론. 정호영 특검 무혐의.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 자체가 무혐의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다스에 관련된 특검을 했던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이 났다라는 이야기고요. 120억 비자금 성격은 말단 직원 개인 일탈로 판단, 격리 직원 회사 돈 빼돌린 뒤 사적 유용 정황 드러나 정호영도 무혐의, 경영진 조직적 범행 인지 못해 120억 외에 회사와 경영진 별도 조성 비자금 포착, 실소유주 의심 정황도 잡아. 중앙지검서 이 부분은 계속 계속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120억 외에 회사와 경영진 별도 조성 비자금 포착, 실소유주 의심 정황도 잡아. 실소유주 의심은 여기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웃음을 참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그 특검들이 조사할 때도 맨날 그랬거든요. 뭐는 누가 어떤 그 몸통인지 정황을 잡아. 계속 뭔가 정황 잡아. 탈탈탈 털었는데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구속하는데 굉장히 애먹고 결국엔 별 희한한 이상한 것들 다 만들고 국정원 그 특활비 털고 이래서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구속 연장이라든가 이런 개짓거리들어야 이 특검에 이 쓰레기 같은 이 개 인간들이 말이야. 예? 그래서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또 그 대목이 또 나오는 거야. 실소유지 의심 정황도 잡아. 의심 정황. 아, 풀어! 아니, 풀라고! 의심 정황 풀어! 내용을 풀어! 의심 정황이라 그러지 말고, 내용을 풀라고, 내용을! 이 쓰레기 같은 검찰아! 정권의 사냥개들아! 이 이야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제 또 다음 이야기 여러분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또 혈압이 상승을 하네요. 제가 다른 이야기 또 한 가지 해볼까요? 야, 이거 진짜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이 지금 터져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이걸 왜 뽑아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나 화면을 캡처해 놓은 게 있어 갖고 GM 얘네들 진짜 뭐 정말 뭐 총력 투쟁을 하겠다는 둥 그러면서 노조 애들 이거 저 팔 각도는 대단해요. 어디서 배웠는지 저 팔은 들고 팔을 드는 각도는 정말 대단하죠.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안 봐도 이거는 비디오인 거지. 누구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떤 약자 코스프레 아니 비정규직 애들이 나와서 지금 저걸 해야 되는 거지. 너네들은 그동안 많이 처먹고 많이 쌓아놓지 않았니? 너네들은 그 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안 되는 존재 같은데 기를 쓰고 나와서 저러네. 기를 쓰고 나와서 저래. 참. 제가 근데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아마 지금 너무 대한민국이 썩어 나가는 그런 걸 여러 가지 결부를 하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정말 우리 어떻게 하나요? 난 이 문제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올해 이게 지방직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에 관련된 도표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2014년서부터 2018년까지의 규모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어? 14,000에서 25,000으로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14,000에서. 아니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니 사업자들은 무슨 죄냐고. 예? 자영업자든 자그마하게는 자영업자든 조금 더 크게는 중소기업업자든 더 크게는 대기업 사업자든 이 사람들은 무슨 죄죠? 이 사람들 노예야? 이거 연합뉴스에서 제가 도표를 발췌해서 가져온 거고요. 아니 이 사람들의 노예인가 우리는? 세금 중소기업자, 아니 자영업자, 중소기업자, 대기업 사업자에게 세금을 뽑아서 돈줄을 뽑아서 물론 국민들의 국민들에게도 세금을 내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우리는 간접세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모든 먹고 마시는 거에 1차적으로 무조건 세금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음료수 한 잔을 마셔도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잖아요.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도 그렇지만은 국민들, 자영업자, 중소기업자, 대기업 사업자는 특히 대기업 사업자가 어떤 법인으로선 제일 많이 내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죄냐고. 이 사람들이 무슨 죄인이야? 노예야? 그 노예들에게 돈을 뽑아서 걔네들 등줄기에 주사기 뽑아갖고 맨날 피 뽑아서 먹나? 지금 그거잖아요, 딱. 이 늘리는 규모의 어떤 그 크기를 한번 봐봐요. 뭐 얼마 최종적으로 얼마 늘린다 그랬지? 공무원 수? 기억도 안 나네. 에. 황당함 그 자체로 대한민국이 지금 흘러가고 있네요. 이거는 뭐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 도표인데. 야, 진짜.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서 그 공무원 시험 본다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면 싫어하시겠지만, 진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사업자들 무슨 죄입니까? 공무원들 먹여 살리느냐고 세금으로 빨리고, 저런 귀족 노조들 먹여 살리느냐고 쪽쪽 빨리고. 귀족 노조들은요, 간부들 되면요, 일도 안 해요. 제가 진짜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조그만 택시 회사 있죠? 조그만 택시 회사 노조 위원장도요,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요.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제 주변에서 목격하는 문제인데요. 택시 그까지 그 꼴랑 택시 회사 노조 간부도 노조 위원장도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쳐다니고 그러더라고. 엄청나요, 권세가. 뭐 주변에 아주 거들먹거리고 뭐 어떤 거 있으면 뭐 부탁해라 뭐 이러한 뉘앙스의 이따위 개소리나 헛소리 시전하고. 가관입니다. 가관. 아유 진짜 참 대한민국 반장하는 거죠. 도대체 열심히 살아서 돈 좀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만 병신이 되고 등신이 되는 우리의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빨갱이들만 좋은 대한민국, 놀고 데모한 애들만 좋은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지금 현 정권에 있는 것들도 보면 대학 시절에도 대우받고, 대학 시절에도 혁명 수뇌부기 때문에 항상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처먹고 도망댕기고, 밑에서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에서 올라온 지방에서 올라온 순돌이, 강원도에서 내려온 감자바위 총각, 이런 애들이나 괜히 총알로 아무것도 모르고 전이대로 앞서 나가서 천둥 벌거숭이처럼 날뛰다가 체류탄 맞아서 죽고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지들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가지도 손해본 게 없다니까. 지들은 지금까지 손해본 게 없어요. 임종석이 대학 시절에 보면요, 그 도피 영상 보세요. 북한 애들하고 통화하는 영상 보세요. 그리고 걔가 젊었을 때 촬영된 동영상들 보세요. 어디 고생하는 한 흔적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서울시 부시장도 해먹고, 이제는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그게 진짜 대통령 비서실장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거의 상황인지 분간이 안 가잖아요. 분간이 안 가잖아, 그게.
지들은 잘 처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짜 고생한 애들은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는, 강원도에서 올라온 순진한, 떡거머리, 예? 저쪽 지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 짓다가 온 집안의 어떤 기대와 열망을 모으고 서울로 상경해서 자식 새끼 하나 바라보고 저거 하나 잘 되면 온 집안이 산다 이러면서 올려보냈는데 그 새끼들한테 꼬임에 빠져갖고 대모질하다가 죽거나 폐인된 거지.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그게 운동권 안에 감춰져 있는 진실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다음 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평창 관련 얘기 하나 할까요? 뭐 그냥 너무 한쪽으로만 가면 지루하니까 오늘 사실은 제가 일찍 시작한 게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일찍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하나만 이야기하면 지루하니까 평창 관련 이야기 해볼까요? 이거 대한민국 언론에선 보여줄 리가 없겠죠? 이러한 영상은 뭐 TV나 이런 데서 안 나오겠지. 한번 보세요. 평창 티켓 90%가 팔렸다는데 관중들은 어디로 갔을까? 근데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 게요. 이 내용이, 이 기사가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쓴 기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쓴 기사가 아니라, 이거 외신이에요, 외신. 이게 외신에서 다른 이 내용이라고. 외신에서. 에? 와, 이거 뭐 진짜 너무 쪽팔리지 않습니까? 90%의 티켓이 팔렸다는데 그 많은 관중들은 어디로 갔을까? 지금 나가는 화면은요, AFP 통신 그 화면이고요. 영국의 대중일간 데일리 메일은 지난 17일 한국 시간으로 평창올림픽 설상 종목 현장의 텅 빈 관중석 사진과 함께 의문을 제기했다. 팬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예?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90%의 티켓이 팔렸다고 하는데 빈 좌석이 너무 많다라고 보도를 했다라는 거죠. 예? 이 화면 보세요, 이거 지금. 이거 절반 이상이죠, 이거. 이거 한쪽 구석에다 모르면요. 이거 대충 잡아서 이게 10개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약간 있어 보이는 거지. 이거 한쪽 구석에 모르면, 이 화면에 잡힌 걸 한쪽 구석에 모르면, 요 스탠드에서, 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 20, 30%? 30%도 안 될 것 같은데? 한 25% 정도? 진짜 황당한 거죠. 그 강원도 분들 정말 최문순 그 사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최문순 씨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강원도 분들 앞으로 고생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11조 적자래요. 외신에서 그 보도한 내용으로는 11조 정도의 적자가 날 거라고 하는데 그거 중앙에다가 그거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거 또 전 국민이 나눠서 해자 뭐 이거는 좀 문제 있어요. 근데 최문순이 며칠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최문순이. 나는 그 인간 진짜 희한한 인간인 것 같아. 아시아 동계올림픽? 아시아 동계올림픽이 있긴 있나요? 아시아 동계올림픽을 그 강원도에서 피양하고 같이 해서 유치한다 그따위 이야기 했었나?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야. 남북 공동 아시안 게임. 야, 나 그 양반 낮술을 그 인터뷰를 하면서 낮술을 한 잔 거나하게 하셨나? 11조도 모자라서 얼마를 더 강원도민들한테 안기려고.
이 사람아, 강원도 감자 팔아서 그거 감당 못해. 어? 감자 소출도 많이 줄었어. 감자 소비량이 많이 줄었다고. 경기가 나빠서. 어? 그거 강원도에서 감자 팔아갖고 몇십 년 동안 갚아도 못 갚아고 어떻게 갚으려 그래. 진짜 황당한 사람이죠. 지금 나가는 그 화면은요, 알파인 스킨 남자 활강 금메달리스트가 악셀룬드 스빈달이라는 노르웨이 그 출신입니다. 그 사람의 인터뷰 내용하고 아마 그거에 관련된 그 스탠드 모습인 것 같은데요. 관중이 절반밖에 안 찬 경기장에서 금메달을 따서 아쉽다. 참나. 이거 금메달리스트가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관중이 절반밖에 안 찬 경기장에서 금메달을 따서 아쉽다. 텅 빈 경기장이 내게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레이스를 하면 5만 관중이 들어찬다. 스빈달은 또 물론 노르웨이에서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를 하면 한국처럼 관중이 꽉 들어찰지는 알 수 없는 일을 하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썰렁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은 좀 슬프다. 이러한 인터뷰를 했답니다. 아유 참 아프네요. 참 아픈 지적이고 아픈 인터뷰네요. 무려 금메달리스트가 예? 해외 언론에도 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국가망신 제대로 지금 국가망신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도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도잖아요. 이스라엘 북부 쪽엔 시리아가 있고 바로 그 우측에는 이라크가 있고 밑에는 요르단 터키가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재수가 없죠. 대한민국만큼이나 재수가 없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지독하게 문명이 얽히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인 그 불운함이란 정말 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한 정말 2, 3위 정도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1등이죠. 1등. 잠깐만, 이게 아닌데. 다시 그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것이 대략 이스라엘의 크기인데요. 요게 어느 정도의 크기냐 하면, 저번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크기라는 게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서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크기는 대략 전라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약간 크거나, 예, 전라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약간 크거나, 경상남북도 정도만 해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국토적으로 봤을 때. 예. 굉장히 작잖아요. 대한민국 남한의 한 3분의 1이나 되는 건가요? 3분의 1도 안 되죠? 예.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크기를 보았을 때, 이 크기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여기에 만약에 지금 북한이 개발한 어떤 히로시마의 한 30배 정도 될 정도, 히로시마에 터트린 원폭의 한 30배 정도가 되는 그런 어떤 폭탄을 여기다 한번 떨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여기다 핵폭탄을 지금 그 대략 최소의 어떤 그 용량으로 만들어진 현대의 세계에 있어서 지금에 있어서 뭐 미사일을 지금 그 빨갱이든 뭐 그 IS든 그 미사일 발사, 핵폭탄 발사.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스라엘에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핵폭탄 하나가. 그 암살 방법은 제가 그 저번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뭐 샤워하다가 샤워물에서 나온 그런 염산물에 그 완전히 녹아서 죽거나 아니면 길 가다가 그 저기 뭐야 자동차를 타다가 자동차가 폭발해서 죽는다든가 뭐 이러한 그 암살을 당했죠. 이란의 과학자들이. 그러는 바람에 이란 내에서는 핵을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가깝고 그리고 또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군사작전 능력이라든가 그 첩보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뭐 꿈쩍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란의 모든 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란이 방법을 돌린 게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는 걸 원조해 주는 거죠. 북한의 핵 개발을 원조해주고 그 대가로 언젠가 나중에 그 완성된 핵을 이란이 받아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데 쓰일 것이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단순하게 그 아베도 이야기했죠. 거기에다가 아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베가 며칠 전에 그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일본이 한국에 대한 그 간섭이 뭐 도를 넘었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도를 넘은 건 맞죠? 예. 도를 넘은 건 맞아요. 도를 넘은 건 맞지만 그런데 일본의 얘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 일본의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더 큰 문제인 거죠. 일본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지까지 일본 놈들 하면서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부추겼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언론도 거기에 있어서 한몫을 단단히 했고요. 그렇죠, 여러분. 제 말이 틀린 얘기 아니죠? 그리고 나서 그 반일 감정을 통해서 일본이 가장 북한의 주요한 적이다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온 국민에게 각인을 시킨 게 사실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언론을 통해서 일본 정말 나쁜 놈들, 위안부 문제, 뭐 이러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본이 우리의 아주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나쁜 놈인 것처럼 우리 국민들을 모두 분노케 만든 어떤 1등 공신이 언론이고 그리고 그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던 사실 중에 하나는 북한 놈들은 일본 놈들을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한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북한 놈들이 제일 싫어하는 핏줄이 뭐예요? 그놈들이 자기 자신들은 백두혈통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를 해대지만 걔네들이 제일 견제하고 제일 바닥에 그 북한이라는 집단 속에서 가장 하층민을 이루게 만든 게 제일교포잖아요. 제일교포. 일본 핏줄은 쪽발이 핏줄. 핵폭탄 하나로 이스라엘은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핵폭탄 한 방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국토 전체가 쓸모 없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끝장이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절멸이에요, 절멸.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지금 북한의 핵무기는 이라크나 시리아나 이러한 중동 국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잘 아실 거예요. 네? 이란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핵 개발에 수많은 원조와 기술적인 도움을 줬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 만들어진 핵무기는 반드시 이란으로 갈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고요. 그건 뭐 거의 100% 정확한 겁니다. 북한에서 만들어지는 핵무기는요, 반드시 이란이나 IS나 하마스나 이러한 조직에 흘러들어갈 것이 100%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의 어떤 국책, 이란의 어떤 이슬람 경전에서 그들이 이슬람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유대인의 전멸이거든요. 유대인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이란의 국시예요, 국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게, 유대인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절멸되어버리는 것이 이란의 국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란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북한과는 혈맹이라는 것. 그 혈맹 관계는 언제부터 다져진 거냐면, 이란 이라크전 때부터 다져진 거죠. 이란 이라크전 때 이라크를 응원한 세력이 어디였죠? 이란 이라크전 때 이라크를 응원한 세력은 서방 세계였었어요. 서방 세계들이 응원했었고, 이란은 거의 소외되다시피 했었는데, 그 소외되었던 이란을 정말 북한에서 군사공단을 보내주고 이란 병사들을 훈련시켜주고 재래식 무기를 거의 아낌없이 수출해서 이란을 도왔죠. 그때부터 이란과 북한은 아주 끈끈한 그런 혈맹 관계에 접어들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둘 다 똑같은 족속들이죠. 국제사회로부터는 악의 축으로 규정을 당해서 이란은 아직도 국제사회로부터 찍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뭐 미국 배후에는 미국이 있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이란은 끊임없이 핵 개발을 했었지만, 그 이란은 번번이 견제를 받아서 핵 개발이 좌절이 됐죠. 그 좌절을 누가 시켰습니까? 이스라엘이 시켰죠.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라크를 이란에 잠입을 해서 이란의 핵 과학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암살해 버렸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악이 안 나가요? 예, 올리브님 반갑습니다. 바니바니님 모두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음악이 안 나갔나요? 그렇죠. 오늘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 방송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규제 방송에서 방송 내용 중에 일부를 보았는데요. 뭐 정규제 뉴스를 본 거는 아니고요. 정규제 주필의 칼럼이죠. 칼럼 같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정규제 주필은 뭐 북폭에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낮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정규제 주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정치나 이런 세계 정세에 관해서는 물론 세계 정세도 정규제 주필이 해박하신데요.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군사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시거나 그러신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하시지 않던가,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제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아까 자료를 잘 모아놓고 또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 갔노? 이스라엘에 관련된 자료를 엉뚱한 데다 또 놨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찾아야겠죠? 예. 우선 제가 이런 거 한번 보고 갈게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가자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요. 왜 제가 이 설명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규제 주필이 전쟁보다는 대한민국 코피 터트리기가 먼저다. 그리고 전쟁에 관련된 북폭에 관련된 가능성은 낮게 말씀을 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방송을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1990년도 10월 달에 시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그냥 시로 봐주십시오. 제가 쓴 글을 읽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멀리 길을 가는 아이야, 그 길을 가지 마라. 그 길은 결국 떨어지고야 말 길인 것을. 저기 가까운 곳에서 까만 손으로 불을 지피시며 아이야, 너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니? 아이야, 평범한 딸아이로 커서 또 너도 아이를 낳고 평범한 가정의 아내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평범한 가장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며 불을 탔다. 어머니의 까만 손길을. 하지만 너는 자꾸만 멀리로 멀어지고 마는구나, 아이야.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